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비판하며 사법개혁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짚으며 법 왜곡죄는 형사사건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재판소원법은 사법 불신 속에 도입됐다고 평가한다.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향후 과제로 번행정처 개혁, 전관비리 근절, 국민참여재판 확대, 공수처법 개정과 검찰 권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좀 과하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희대 준동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워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두려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을? 저도 그것은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그 조희대 사법부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법원의 야심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것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하게 드러냈고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던 것인데 그런 전면전을 선포했으면 이 정치권이나 국민들께서도 진압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 진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채로 여기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여러 가지 행동들을 돌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 3법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법개혁 3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법원 내에서의 조희대 입지가 줄어들거나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생겼죠. 이번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면서 사퇴를 네. 했죠. 처장 자리. 저는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연결해서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을 사퇴한 게 아니라 처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대법관을 유지합니다. 네. 또 하나는 진짜 사퇴해야 될 사람은 조희대인데 사법 네.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던 조희대는 박영재 뒤에 어떤 분은 이거를 크게 무시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조희대 뒤에 박영재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고 박영재만 지금 사퇴를 시키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 박영재는 사퇴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법원행정처장 임명돼서 오자마자 법사위에서 어떻게 법원 맞았죠? 행정처장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인사청문회도 뭐 추진하고 이렇게.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올 수 있느냐. 의원님이었나요? 아직도 계시네요. 의원님이었죠. 뭐 저는 계속 사퇴하라고 했으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 법사위 때마다 5월 1일 전원합의체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본인도 힘들어서 네.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거죠. 네.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결국 사법개혁 법안 3개를 모두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사법개혁 법안, 법 왜곡죄, 그리고 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거. 요거를 28일 날 의결하면서 모두가 이제 네. 통과가 됐습니다. 모두 그렇게 반발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꾸역꾸역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일단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만 이제 한정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의원님은 이제 워낙 또 강성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을 제기를 했었죠. 네, 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와 소통 없이 급하게 수정이 됐던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사건, 형사 재판을 하는 판사들로만 한정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법이 원래 출발했던 취지를 상당 부분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형사 사건, 법원의 형사 사건이 사건 건수를 보면 한 26%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4%가 민사, 네. 아주 작은 부분이 행정 뭐 이런 사건들이 행정.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74%의 민사와 행정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 왜곡행위가 일어나고 판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여전히 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법 왜곡죄를 이렇게 공론화해서 통과시킬 때 그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었거든요.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판 거래하고 막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재판 개입하고 했던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은 민사와 행정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이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농단을 반성하면서 출발했던 법 왜곡죄가 사법농단에서 핵심적이었던 사건들이었던 민사와 행정을 제외하고 간다는 것이 네. 출발점을 잘못 알고 출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들은 뭐 기왕 그냥 수정된 채로 법이 통과가 됐으니 네.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향후에 네. 다시 재수정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법 왜곡죄하면 판사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지기현 판사 등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구속 취소 사건 이게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검사 하면은 뭐 사건 조작도 있지만 그때 지기현이 구속 취소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양고를 했으면 네, 포기했죠. 법원에서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근데 즉시 양고 포기한 것도 사실 법의 곡이거든요. 근데 음. 이번에 그거를 수정하면서 그런 것들은 처벌 못하게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네. 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죠. 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형사 사건으로 가면 법의 곡제 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에 남아 있으면 법의 곡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 우리가 뭐 고려하고 있다고도 뭐 주장들 하시는데 형사 사건으로 판사들이 안 가려고 하죠. 안 그래도 형사가 힘들어서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더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평등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어서 네. 위헌 시비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죠. 네. 저기에 대해서 네. 이제 김용민 의원님만 그 강성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도 비판을 하거든요. 아, 이유는 그래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법조계에서 봤을 때 형사의 파이는 그 정치나 이런 데 영향은 많이 주지만 진짜 대형 물품들은 민사로 먹고 삽니다. 정관들의 힘 이런 것들도 민사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게 쏙 빠졌고 네. 행정도 퍼센트는 적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지기현의 구속 취소가 생각나듯이 형사로 하면 윤석열 징계 취소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했던 거에 대해서 처벌을 이제 이 지금 현행법으로는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그 네. 많이 후퇴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수긍이 가요. 다 맞는 말씀 같아. 그런데 이제 시작한 거니까 네. 예, 이런 문제가 이제 후에 법이 시행되고 나면은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나면 그때 또 동력을 삼아가지고 또 확장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한 말씀을 전해 봅니다. 네, 그건 저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른스러워.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요. 아니, 아니 굉장히 저는 다 동의가 돼. 저는 네. 의원님 말씀이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 저는. 네. 저도 근데 동의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법 왜곡죄가 후퇴했다고는 하지만 이 사법개혁 3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정말 큰 획을 그렇습니다. 그었어요. 정말 엄청난 한 발을 쾌거입니다, 띈 이거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뭐 정치권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완하되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가 법 왜곡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맞아. 이미 법사위는 통과시켜 놨어요, 사실은. 그러니 본회의에서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공수처 그때도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양보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누더기가 되면서 공수처가 이렇게 나약해졌습니다. 맞아요. 나약해지다 보니까 그 반대했던 놈들이 이거 봐라 이거 실력도 없고 무능한 공수처 없애라 이런 식으로 역공을 취해요. 공수처를 다시금 원래 생각했던 취지대로 강화를 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예. 비슷한 일이 검찰개혁 이후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이 검찰개혁 이후에 정착된 시스템을 일부러 태역 같은 것들을 하면서 거봐라 검찰개혁하니까 맞아. 잘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것도 감시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법개혁 이 세 개의 법안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이 이후에는 혹시 그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게 있나요?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1단계 사법개혁이고요. 네. 2단계 사법개혁을 다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표는 간단합니다. 국민주권을 사법부에 관철시킨다. 이게 목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법원행정처, 법관의 모든 인사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거냐, 아니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걸 관여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관 비리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죠. 네. 예를 들면 뭐 그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공직선거에 뭐 1년 혹은 3년 이상 제한 출마 못하게 하는 것. 사건을 통해 장난치고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을 확대해야 됩니다. 특히 요번에 법 왜곡죄 통과시켰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재판은 필수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 왜곡죄가 실효성이 생겨요. 판사 관련은. 예, 이거 뭐 남용 얘기를 여러분들이 막 그 여기저기서 주장하는데 남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법 왜곡죄를 아무리 고소고발해도 그것을 기소를 검사가 맞아. 하고요. 네, 재판을 자기들이 해. 판사가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들 범죄를 자기들이 다시 맞죠. 기소하고 재판해요. 네.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견제할 거냐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법 개정에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할 게 엄청 많이 남아 있네요. 많이 남아 있어요. 법원 행정처 존치 여부 그리고 전관 비리 이거 빨리 해야 돼. 어떻게 맞아요. 해서 어떻게 방법론은 어떻게 갖고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게 사실심을 얼마나 충실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법원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아마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심, 2심 판사들이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어렵다라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야근하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갈아 넣어야만 뭐 판결을 쓸 수 있는 구조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 네. 사실심을 충실화시키기 위해서 판사 수를 증원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판사죠. 관할을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관수 증원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꾸는 법을 같이 통과시켰어요. 이걸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법원의 사건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들어서 더 충실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인원을 지금 활용하시겠다는 뜻인 건데 거기에 네. 대해서 너무 좋지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결국 인원 확충이 없으면 이제 결국 한 명당 부담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대법관 되면 이런 생각으로 조금 인생을 갈아놨던 판사들이 저희 나이 때 판사들은 이제 9 to 6 나도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정말 민사소송 중앙지법에 제기하면 재판까지 열리는데 막 1년 반 걸리고도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그럼 이겨도 진 거, 저도 진 거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이 좀 해소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계속됩니다. 네. 우리가 네.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야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법안이 한 번 이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법이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네. 이건 너무 오랫동안 안 돌아가고 또 가물가물하실 텐데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검찰개혁 정부 조직법 개편 어떻게 되냐? 행정안전부 밑에다가 중수청을 두고 중대범죄 너네가 수사해라. 그렇지. 그래 법무부 밑에 공소청을 두고 너네는 기소하고 공소 유지만 해라. 네. 이렇게 개편하는 자, 거예요. 요 다음에 이제 법을 통과시켜야 될 게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소청에 대한 내용 네. 요거를 이제 법률로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입법 예고안 그리고 민주당 안이 요거 조금씩 달라가지고 뭐 조금씩 이게 조율하고 막 이런 네. 복잡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한때 많이 다뤘었는데 네. 그거를 잠깐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실까요? 자, 중수청 조직 구성을 보면 정부안은 수사사법관 그리고 전문수사관 이렇게 이중 구조로 돼 있는데 민주당안은 이제 결정안은 일어나 그냥 수사관으로 간다. 네. 그리고 수사 범위 정부안은 9대 범죄였는데 민주당의 결정안은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를 빼고 6대 범죄만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의 수사권 민주당 결정안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허용하는 걸로. 네. 네. 근데 이 마지막에 네. 공소청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입법과는 관련이 없고 다음으로 좀 미뤄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저기서 또 갈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자체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이제 오.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부에서는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을 좀 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보안 수사 인정 여부에 있어서 국민의 경우에는 보안 수사 긍정 의견이 45.4 그리고 부정 의견이 34.2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긍정을 디테일하게 보면은 직접 보안 수사, 요거 이제 현행이죠. 지금 되고 있는 거. 요게 24.5가 긍정을 하고 제한적 직접 보안 수사는 20.9%가 긍정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다가 줘야 된다는 게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였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보고들 계십니까? 뭐 자유롭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저 여론조사의 질문 방식이 답정너였다라는 지적들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론이 저렇게 형성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당에서 주장했던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더라도 대안이 있다라는 네. 것들이 더 국민들께 알려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검찰개혁법이나 사법개혁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정부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당내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이분은 국민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파나 인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볼 땐 제가 헷갈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분석이 불가하죠. 네. 근데 저는 개혁을 중심으로 사고하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혁을 하자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제가 하는 말을 왜곡하지 말고 좀 네.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네.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더라도
그 사건이 만약에 망가지거나 경찰 단계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망가지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다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그래서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우리만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특히 우리는 저 직접 수사권이 문제가 돼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지금 깃발을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깃발을 절반만 들고 절반을 내려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옳지 않죠. 특히나 보완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 인력을 그대로 그리고 네.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 지금 공소청법의 정부 입법 예고의 부칙을 보면 그대로 다 데려갑니다. 이거는 검찰 개혁을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한 얘기입니다. 네. 게다가 법무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전권 송치를 해라. 지금은 전권 송치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권 송치를 하고 검사가 필요하면 직접 수사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검찰청보다 법무부가 요구한 대로 가면 앞으로 만들어질 공소청이 힘이 더 셉니다. 권한이 더 세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네. 깃발을 선명하게 들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또 쇼츠가 대량 생산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미리 저도 살짝 밑밥을 까겠습니다. 네. 저도 일반 형사 사건을 할 때는 완전한 보완 수사권이 무조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 형사를 하다 보면 경찰에서 나오는 문제를 많이 겪게 되고 그거를 검사가 수정하는 모습만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도 이제 뭐 카인드 오브 시국 사건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악의를 갖고 이렇게 진짜 수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겪다 보니까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정 신뢰를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서 양쪽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네. 밑밥을 깔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주 예민한 이슈긴 한가 봅니다. 벌벌 떨면서 합니다. 이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그리고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직접 수사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주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영화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수사하는데 검사가 같이 와서 하거나 검사가 실제로 앉아서 대면하는 것 자체가 직접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 수사가 없다. 미국 독일은 안 한다라고 전제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이제 반론을 표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막 급박한 사건 이렇게 보완 수사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고 결국엔 재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경찰도 피의자를 만나고 법관도 피고인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만 그 사람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어요. 만나서 이제 면담권 이런 걸 주자고 해서 보완을 하자고 하셨는데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거기 조서 안 쓰겠습니까? 조서를 쓰면 바로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했을 때 너무 이분법적으로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방법이 어떨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지금 그 권한에 대해서 무조건 견제해야 되고 지금 정부안처럼 수사 규모를 유지하는 거는 롤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형사제도가 굴러감에 있어서 분명히 여기서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수많은 그 문제가 발생했던 걸 고려한다면 네. 조금 실무에서의 말하는 그 걱정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어디 네. 정치적으로 제가 어디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네네네.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하실 말씀 많아 보이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공판 검사가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지금 피의자 얼굴을 대면해서 봅니까? 아니요, 공판 검사는 실제로 지금 안 보고 있죠. 다시 그 같은 검찰청 내에 있는 수사 검사랑 긴밀하게 소통이 가능하고 그게 왜냐면 사실 그거 두 개를 나눠놨던 이유가 검찰청 내에서 나눠놨던 이유가 그 예단에 빠지지 말라는 취지로 나눠놓은 거거든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검찰청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소통이 조금 원활한 편인데 기소된 이후에 다시 경찰한테 연락해서 이 사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같은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럼 거죠. 수사 과정에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경찰하고 그리고 공소청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협력 관계를 그러니까 하고 있죠.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도 협력 관계죠. 근데 그 권력기관 간에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저는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협력하는 순간 우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권 송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전체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전권 송치라도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수사권이 아예 없는 검찰이 암장한 모든 건을 받아갖고 암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안이 필요한지 아닌지라도 다 들여보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태길적으로 해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네, 일단 뭐 미국 드라마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은 수사가 아니라 협력 관계인 것이죠. 일단 미국에서는 조사자 증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하고 수사에 대한 증거를 만들면 법정의 증인으로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문을 하는 협력 관계는 우리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오히려 또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를 할 때 검사의
신청 없이 영장이 우리는 안 되는 구조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보안 수사권을 검사한테 줘서 일부라도 예외적으로 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성이 다른 건데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서 수많은 남용을 했던 사례들을 이제는 단절시키자. 그래서 네. 검찰청도 폐지를 하고 네. 공소청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출발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줬다 합시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청 검사가 그 제한적인 직접 수사를 하면서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넓혀가요.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왜냐? 그거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사한테 정권이 있기 때문에 네.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용됐던 수사를 다시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거는 네. 절대 못 막아요. 네. 지금도 못 막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걸 사후적으로 막으라고 있었던 사법부가 그걸 방관하긴 했죠. 그렇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 명확하게 권한을 명확하게 끊어주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사를 검사들이 안 하는데 제가 독일 연방 검사들 만나서 인터뷰도 해봤거든요. 수사를 경찰이 잘하는데 왜 우리가 수사하냐라고 반문을 하고 또 수사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자 면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사자 면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의자 면담, 기소 전 면담, 기소 전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가져왔던 것들에 대한 리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걸 증거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증거를 만들면은 수사가 되니 증거를 네. 만들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21세기 AI 뭐 이렇게 등장하는 시대에서 하는데 아직도 손으로 쓴 조서 이때 검사는 이렇게 물었다. 피의자 묵묵부답 그냥 웃고 있다. 이거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조서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됩니까? 네네. 미국은 조서를 안 만들어요. 그냥 요약 보고서를 만들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수사가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옛날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까 검사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말씀대로 개혁을 해가면서 다른 보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 제도 내에서 하는 거는 조금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도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검사가 그 개별 사건의 자문관으로서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거나 그리고 지금도 아직 도입되지 않은 조사 전 면담. 근데 저는 그게 조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법원으로 가서 증인을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근데 증인이 되는 제도가 보완적인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저도 시국 사건을 그 변호해봤던 입장으로서는 이건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충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네. 대안 없이,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이제 뭐 킥스에 등록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내용은 사실 저희 현장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 말고 이런 새로운 아예 아젠다를 제시해줘서 이렇게 바꿔가야 한다고 하면 이 보안 수사권이 없어져더라도 충분히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득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혹시 네. 정 변호사님을 비판하는 댓글 막 안 달리나요? 너무 많이 달렸어요. 저는 검찰 편이 아니에요. 저는 시장에서 여기에서 검찰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정 변호사 그러면 보안수사권 폐지 찬성해요 반대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여론조사 하듯이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일들은. 네네. 자,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고 할 수 있어요. 국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민의를 반영해야 됩니다. 정당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검찰권이 남용돼서 검찰 독자 국가가 됐으니까 이것부터 해결하자라고 국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효율성과 정당성의 마찰이 있을 때는 어디가 우선권이 지느냐? 정당성이 우선권을 쥐어야 됩니다. 왜? 국민에 의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 보완하고 다시 계속해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법에 대한 시각이 잘못된 것이요. 법은 완벽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법은 상대적인 겁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바꾸고 틀리면 다시 돌아오고 빨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의에 민감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워낙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용민 의원이 더 잘하고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